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시는 분들 안개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상당히 안개가 짙게 끼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길 미끄러워서 안전운전에 위협받고 또 이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안개 때문에 안전운전에 위협받고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땐 무조건 천천히 가는 게 상책이라고 하니까요. 특히나 출근길에 여러분들 앞으로 각별히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또 한파가 닥쳐온다고 하죠. 지난 한파 때 엄청 고생했는데요. 자, 내일 한파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기가 며칠 전부터 걸려가지고 계속 코가 막혀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KT 올레 IPTV, LG U+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현재 진행되는 우리 장의 흐름은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입니다.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네, 오늘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신한 PWM의 곽상준 부장과 함께 주말 중국 경제공작회에서 나온 중국의 내년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과 우리나라 18대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업종별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분석합니다. 자, 시장은 빠지는데 외국인은 13거래를 연속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도 역시 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안착을 방해하는 시장 요소들을 점검하고요. 농심의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니 그 분석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15, 16일 동안 베이징에서 이틀간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가 됐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내용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다 나온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셨습니다만 상하이 증시가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4%대 폭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찌되었거나 한국 증시에서 지수 외에 투자자분들이 즐겁게 투자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가야 되고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가려면 중국 시장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만 열심히 봤는데요. 중국의 이런 회의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경기 지표들을 잘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런 회의들을 잘 봐야 되느냐. 중국은 관료주의적 사회입니다. 대대로 관료가 나라를 지배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공산당이 일당으로 있습니다만 이념적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거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관료 중심 시스템이 중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관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정책 방향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이 중국의 여지껏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표도 지표지만 이런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알려졌던 내용들이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조했던 것은 예상했던 대로 도시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도시화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도시화를 더 키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시화와 관련된 그런 관련된 업종들이 한국에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언급된 것들은 기존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기존에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동일하고요. 온건한 화폐 정책이라고 기존의 신중한 통화 정책에서 온건한 화폐 정책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정부가 이렇게 자금 등의 집행 등을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신중한 통화 정책에서 온건한 화폐 정책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붐업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되어서 꼭 쥐고 있었던 통화 정책을 일부 좀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이
화폐를 좀 더 풀 수 있다.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과거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경험했던 게 2008년도 흐름인데요. 돈을 더 시중에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 증시가 4%대 폭등을 한 것은 바로 이 점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이번 공작회의에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제 개혁을 하겠고 구조적인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중 치우진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는 2013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아직 미공개입니다. 약 7.5%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들은 안 나왔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화와 온건한 화폐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까지도 상하이 증시가 올라간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는 기존에 잘 나갔던 수출주인 삼성전자, 현대차 외에 다른 종목들, 즉 중국과 관련된 철강, 기계, 조선, 화학, 정유 이 관련 업종들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 치러집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대선이 증시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인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던데요. 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받는 업종,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업종의 명암은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점을 쳐야 되는 것인데요. 누가 당선이 될지 굉장히 혼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만,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번에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것은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경제 민주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민주화가 강하게 일어날 거냐 약하게 일어날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경제 민주화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런 경제 민주화의 개념들은 주식시장과 일정 수준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의 반대말이 독재 아니겠습니까? 독재라는 건 소수가 모든 권력과 무슨 자본을 갖게 되는 건데요. 지금 따져보면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대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들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이후에 심리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실제적인 투자에 있어서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선 테마주들 수익 실현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대선 테마주들은 계속 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누가 당선돼서 좋을 것이다. 하루 이틀 반짝 외에는 더 이상 희망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연관된 주식이라고 해서 테마로 형성됐던 복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 주가는 받을 수 있는 수혜의 양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비중이 현재 34%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외국인 투자가 장기 투자보다는 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인데, 과연 바이코리아 행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들은 최근에 워낙 강세 흐름과도 같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또다시 강세입니다. 현재 60전 정도가 달러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봐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 시장은 지금 해외 주요국하고는 좀 상황이 좀 반대인데요.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모두가 양적 완화를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약세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이제 신흥국들의 흐름입니다.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노출도가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 투자자는 지금 그렇습니다. 통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원자재라든가 비철금속 쪽으로도 투자를 하면서 똑같은 개념으로 글로벌 증시 중에서 이머징 아시아 쪽으로는 계속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자금 흐름들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가능해 보입니다. 많이 수익을 얻은 쪽에서 앞으로 수익이 얻게 될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좀 옮길 수는 있다. 그러나 당분간 갑자기 비중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대선을 앞두고 2000 코스피 우리 증시는 2000선 안착과 연말 랠리의 가능성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락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재차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오가며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5%의 약세 흐름 보이면서 199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44억 원, 외국인이 71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 34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 출발한 코스닥 지수 장 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장중 49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26%의 내림세 보이면서 49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62억 원의 사자세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현재 51억 원, 외국인이 102억 원의 동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유로화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미국 증시가 미국의 재정 저벽 우려로 또다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환율 내림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환율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1원 60전 내려 107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46%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0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역시 1%대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코는 1.29%의 오름세가,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예상보다 빠른 디램 가격 반등에 상승세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는 250원 올라 26,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28,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현재 1% 이상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과 파라다이스는 1% 이상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역시 1.12%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4,49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현재 강보합권, 포스코 ICT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1.47%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주당 2,1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면 CJ는 1.49%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현재 66,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 식품 가격이 대거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식품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3% 이상의 강세 흐름 포착되면서 주당 33,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롯데칠성 역시 2%대의 오름세가,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성식품 역시 2% 이상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자재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당선될 경우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설립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대한과학이 상한가, 영인 프론티아 역시 상한가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경방이 무상증자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61%의 급등세 보이면서 주당 11,6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SN테크가 100억 원 규모의 유산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SN테크 현재 930원에 거래 중입니다. 금호산업이 감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6%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1,5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건설이 감자 결정 이틀째인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일건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통주 90%를 줄이는 10대 1 감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후 급락세가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까지 밀리면서 주당 131원씩 빠져 한일건설 764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SBI 엑시즈가 상장 첫날인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주당 485원씩 올라 3,72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체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상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국내 대선이 기다리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방향을 찾지 않는 어떤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말에는 또 중국에서 공작 회의가 있었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선거 총선이 있었죠.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올해 한 해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벤트가 컸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거래일수로 8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로. 그리고 이번 주 대선 수요일날 쉬고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쉬면은 8거래일밖에 안 남는데, 외국인은 이제 아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끝났고, 사실 미국 재정 절벽 이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쉬자는 분위기로 일단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오늘 투신 쪽이 좀 쉬고 있고요. 증권 쪽에서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의 흐름이 일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8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기관이 345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어떤 베이시스죠. 선물과 현물의 괴리차, 이게 지금 0.6이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차익이 1,1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금요일 시장도 동시만기 이후에 국가 차익 물량이 3,000억이 넘게 들어왔고요. 오늘은 일단 이 1,000억 중에서 비차익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한 400억 정도, 그리고 차익적으로 들어오는 게 7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지금 프로그램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결국엔 연말 배당 전까지는 나가지 않지 않겠냐, 그런 좀 해석이 좀 분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저도 연말 전까지 이 물량이 떨굴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받치는 원동력은 어쨌든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랑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였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가지 않으면 지수 급락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 변수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없는 상황이 계속 어떤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요. 일단은 의료정비 업종은 말할 거 없고요. 어쨌든 테마주가 섞여있기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이 1%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기아차가 3%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 전략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 자민당의 어떤 압승이 결국 엔화 약세를 지금 84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게 크다고 자동차 업종인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국내에 상당히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로 인해서 운수장비 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많이 오르면서 전기가스 업종은 상대적으로 1.97%대 오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이 오랜만에 반등을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1.7%대, 섬유유복도 0.7%대 반등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제 쌍바닥은 찍고 그래도 좀 수급이 양호해지지 않으냐, 금일날 수급만 봤을 때 그랬는데, 오늘 개인이 아침부터 150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00억 팔고 있고 기관이 49억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루 만에 수급을 되돌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업종의 하락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락 업종이 거의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주나 그리고 엔터주는 조금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어쨌든 코스닥의 이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좀 주의시 필요하다. 오후까지 수급, 코스닥은 항상 오전 오후가 수급이 좀 뒤바뀌는 현상이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좀 판단을 오후에 다시 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지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은 좀 전에 좀 연말을 앞두고 거래일수도 얼마 안 남았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충분한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좀 쉬자는 분위기고,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들도 연말에 휴가를 거의 2주 이상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 물량도 다 채웠고 좀 쉬자, 이런 게 외국인의 속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개인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오나 보다 하면서 일단은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도로 일관을 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을 최근에 개인이 어쨌든 사는 모습, 사실 삼성전자를 좀 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50만 원대, 저는 오버슈팅 자리라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경영 전략 회의가 기다리고 있죠.
화요일 날 그 경영전략 회의 이후에 어쨌든 최근에 사장단 임원들 재구성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내일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요, 투신의 펀드함의 물량 또 부담스럽겠지 하면서 사실 조심스러운 국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요일 시장에서도 국가 세계 3천억 넘게 들었지만 투신의 매물이 1,000억이 이상 나왔고요. 결국에 2,000선 위에만 올라가면은 펀드 함의 물량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투신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투신이 판 물량이 5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15조 정도 샀고요. 기관은 3조 5천억을 샀는데 결국에 기금과 보험, 금융투자, 은행이 샀고 기간 나머지 중에 붙은 것은 투신이 전부 다 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펀드함의 물량이라는 거, 결국 기관 쪽에서 그 물량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은요 코스피 지수 지금 1990포인트 지켜내고는 있는데 일단 오늘 93포인트 시작을 해서 고가는 1999포인트, 지금 저가입니다. 4.84포인트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6% 빠지면서 1.29포인트 빠지면서 490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내일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재정절벽이 최대 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절벽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금요일 날 애플의 하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실 애플이 지금 120일 이평선 내려오고 200일 이평선까지 깨졌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중국에서의 기존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 판매 부진 여파 뭐 그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태블릿 PC 시장이 예전에 PC 시장에서 D램 가격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그 혁신적이지 못한 시장, 결국에는 계속 기계적인 업그레이드만 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의 매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전망이 사실 더 맞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율 저조는 사실 이미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중국 내 저가 스마트폰이 중국 자국 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가폰이 팔린다는 건 사실 좀 힘든 상황이고요. LG전자나 구글에서 합작 넥서스4 같은 게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중국 내 그 소비, 인구적으로 쳤었을 때 그 소비는 어쨌든 저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국 내에서 성공한 것들이 뭡니까? 과자, 음식료, 그리고 어떤 소비재 중심의 어떤 화장품, 근데 저가, 미샤, 뭐 에이블CNC 뭐 이런 쪽인데 사실 중국 내에서 고가폰이 팔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를 좀 삼은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데 애플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점유율은 높아지는 건 삼성전자가 맞지만 올해 같은 이익률을 삼성전자가 역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절벽 얘기 나오면서 옆으로 좀 센 것 같지만 이 얘기는 국내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빼면은 1600포인트가 안 나오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올해 코스피 지수가 1820에서 시작해서 2000포인트 가까이 어쨌든 연말에 만약에 마감을 한다고 치면은 지수 상승률로는 한 10% 가까이, 이제 삼성전자는 50%, 현대차는 한 10% 정도 상승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만약에 지금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내년에 성장하지 못한다 치면은 지수도 결국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애플과 연계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엔 추가 상승 베팅은 외국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오늘만 딱 보시더라도, 금요일만 보셔도 적극적인 매수세 만기 이후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 상승 어떤 베팅을 위해서는 수급이 전격적으로 바이코리아를 외치는 그런 수급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안 들어온다는 점은 상당히 좀 버거운 측면도 있고요. 종합주가지수가 20일 이평선을 한 번도 조정을 안 받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20일 이평선이 1940포인트입니다. 20일 이평선 원래 이 정도 이격 조정은 일어나야지 추가 상승도 더 나올 수 있는 국면인데 그 조정의 빌미를 만들어낼지 재정절벽이, 안 그러면 그냥 오버슈팅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맞게 돼 있고요. 그런 점은 항상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투자를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일본 총선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말에 이제 중의원 선거가 있었죠. 자민당이 290선 확보를 거의 확실시했고요. 연정을 할 것으로 하는 공명당이 28석. 그러면 거의 3분의 2석을 차지합니다. 법령이 만약에 부결되고 재의결하더라도 자민당이 독주해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결국 일본의 미래는 이제 자민당한테 달려있다.
1990년대 후반에 이후에 다시 자민당이 이렇게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자민당이 지금 개헌안도 발의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일본은행 BOJ를 통해서 어떤 BOJ의 기본 인플레이션 목표가 1%였는데 2%까지 올리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어떤 머니 프린팅, 결국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겠다는 거죠. 미국의 달러처럼. 그래가지고 엔화 약세를 추진해서 자국의 기업들을 살리겠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가장 경쟁력이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이 깨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 선진국들의 통화 가치 절하가 국내 경제에 분명히 타격을 입히는데 이것을 시장은 계속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 대선도 있고 어떤 연기금의 수급이 그것들을 좀 훼손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훼손시킨다고 보다 왜곡이었죠, 사실. 근데 자동차 업종은 지금이 가장 위험한 국면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머니 프린팅을 똑같이 일본처럼 할 수 있으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국내에 원하는 그렇게 어떤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주변국 통화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요. 대외적으로 압박도 있고요. 지금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과 똑같습니다. 국내가 얼마 전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돼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노릴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됐고요. 중국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마지막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경제공작 회의 했는데 이전에 시진핑 회의 때 얘기한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엔 시장에서 관심은 여전히 중국이고요. 중국 경기 민감주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5분의 의견은 각각 대형주 비중 축소, 중소형주의 비중 확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예상, 비재정 절벽 난항, 숨고르기 장세 예상, 매수보다는 관망하며 현금 확보, 4분기 실적 상향 종목을 관심권에 두자라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철강화학, IT 중소형주, 반도체 정유, IT 업종, 조선, IT 부품주로 IT 쪽이 가장 많습니다. 네, 오늘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예, 오늘 시장이 이제 조금 강세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부 다 약세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이제 배당을 노리고 조금 베팅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배당에 대한 베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을 제외하면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호재가 나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최근에 많이 움직인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조금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철강화학, IT 중소형주를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기존에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를 위주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중국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 철강, 화학, 기계, 그리고 기타 태양광을 비롯한 업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형주 중심에서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기세가 조금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업종 대표주보다는 2등주 그리고 3등주 중심으로 해서 좀 작은 주식들을 업종에 조금 포함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반대로 코스닥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평가된 작은 종목들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연말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요? 예, 기계업종 중에서 진성TC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종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진성TC도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워낙 낙폭이 과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사주 매입 구간에서 같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도 좋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좀 멀리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진성TC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길게 보시고 지금부터 현재가 8,500원부터 8,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8,000원 이상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평단을 같이 맞춰간다는 느낌으로 그 가격대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같은 경우는 현재 7,900원 정도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성 TC에 대해서 오늘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5조 원에서 6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3조 원대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IPO에 나선 기업들의 수도 급격히 줄고 있어 자본시장 전반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이르자 투신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코스피 2,000선 안착에 필요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심이 라면 시장 점유율 회복과 가격 인상 기대에 힘입어 4분기는 물론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라면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농심에 대한 전망 들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5조 원에서 6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3조 원대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하죠. 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2,000을 돌파했지만은 좀 혹독한 한파가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근거는 거래 대금이 이제 메말랐다라는 것에서 기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요인들을 좀 하나 살펴본다 그러면 이번 달에 상장과 기업 공개를 추진하던 포스코 특수강이 지난달 30일 수요 예측 결과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받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됨에 따라서 이제 이 일정을 연기하기로 밝혔습니다. 역시 상장을 추진하던 삼보 ENC도 같은 날 내년으로 상장 계획을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엔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2010년 2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2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평균 가격 거래 대금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5에서 6조 원대에 달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3조 원대로 급락을 하였고 급기야 3조 원 아래로 이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올해 자본시장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악이었다고 이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몇 우량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본시장 전반에는 혹독한 한파가 무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누적 주식 거래 대금은 1,153조 원이었습니다. 연말까지 늘어도 2006년 849조 원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게 확실시됩니다. 작년에는 1,702조를 기록했었습니다. 주식형 펀드 환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95조 원으로 올해 들어서 9조 원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의 실적이 좋고 주가가 상승해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지만 다른 종목 주가는 변변치 않고 거래 또한 적기 때문입니다. 금태엽 관계자는 13일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겼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한 체감 지수는 1,600대에 불과하다면서 체감 수익률이 낮으니 펀드 환매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는 올해 1월에서 10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19건에 불과합니다. 외환위기 여파로 8건에 그쳤던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작년 67건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유상증자도 47건에 그쳐서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대오일뱅크, 산은금융지주, 미래세생명이 기업 공개를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본시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시장이 장밋빛 기대감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이르자 펀드 환매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혼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0선 안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네,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저항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2,000포인트 저항 이후에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이며 이 조정이 마무리될 때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가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지가 관심사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과 매물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IT 외에 최근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외 업종에 대한 모멘텀 지원입니다. IT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를 굳히고 있는 데 반해 소재 금융 그리고 산업재 부분은 실제적인 이익 개선보다 저가 인식 그리고 수급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이익 모멘텀이 좋지 않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모멘텀 지원이 제한되는 섹터의 재하락 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업종 대표주의 경우 하락이 제한될 수 있어 종목 차별화에 대비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전환 확률이 높은 소재 섹터는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피 2050선 이상에서 출현하는 펀드와 랩 어카운트의 대규모 매물벽입니다. 12일 기준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968억 원에 유출이 됐고 11거래일 연속 순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순유출은 지수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면 추세적인 변화는 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등락 과정에 감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T 등 선도주 중심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와 수급 모멘텀을 고려하는 업종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대여 여건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지지하는 목소리 또한 여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던 지난 9월과 달리 여러 가지 대내의 요건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 국제시장의 안정입니다. 지난 10월 8일 유로 재정화기구 공식 출범 이후 이탈리아와 그리고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각각 4%와 5% 중반에서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9월 지수 상승이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기대했다는 점도 확연한 차이입니다. 두 번째 중국 경기에 대한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중국의 12월 HSBC 제조업 PMI는 50.9로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전망치 50.8은 물론 전월 최종치는 50.5로 상회했습니다. 지수가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또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가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든 점,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에 유로존 200여 개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받은 점 모두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정치권의 재정 절벽 합의 과정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의 국내 유동성 유입 규모라는 두 가지 변수가 2000선 이후 코스피 지수의 흐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00선에 대한 저항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외 여건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닐 것이라 보이고요. IT주와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 같은 자동차 그룹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파트론, 코렌 등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내년에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농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가능성도 높은 데다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죠. 네, IT와 자동차를 제외한 종목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라면 시장 점유율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서 4, 4분기는 물론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농심이 하반기부터 라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경쟁 구도도 안정화돼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4, 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 증가한 3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라면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밀가루 제품 가격 논의 인상이 활발한 상황으로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면 가격이 5% 인상될 경우 농심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15.3%가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내년 농심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2.8% 증가한 1,345억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려 요인이었던 삼다수 판권을 강동제약에 넘기는 것이 이슈였는데요. 이것을 자체 브랜드인 백산수를 곧 런칭할 예정이어서 실적 우려도 일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수산업에서 단기 이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 무난히 안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농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자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떠한지요?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강세 움직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4.3%의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또한 강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0.57% 상승한 2162.6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1월 중국의 국유 기업들의 이익은 7%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11월 국유 기업들의 매출이 37조 9천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 순이익은 1조 9천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7%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었던 12월 HSBC의 제조업 PMI 지수 14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에 국외기관들의 QFII 자격 승인 또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듯 계속적인 A주의 자금 유입들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반대로 위안화 절상 부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이야기들 또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 만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200선을 이번 주에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예, 외국인 아직 사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 시작을 하면서 예상가를 보면서 가슴이 서늘한 분들 꽤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가 마이너스 22포인트.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오르는 부분보다 연말 시즌임을 생각해 본다면은 외인의 매수 기조가 바뀌고 있지 않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올라온 종목들과 빠졌던 종목들의 밴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음번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간으로서 한동안 이렇게 좀 잠잠한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매주 월요일에는 지난 한 주간 장세를 점검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번 주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주 종목별 등락률 상하이 5개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상승률 상위에는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에스텍스 페노션 무려 한 40%로 정말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매각 이슈로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동양 같은 경우에는 그룹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2위를 했고요. 일양약품은 신약 출시와 기간 매수에 힘입어 3위, 동부제철과 대한유화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4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2주째 등락률 상위로서 역시나 반등 구간에서는 화학주가 가장 공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데상강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으로 현재 하락률 1위에 올렸고요. CJ 대한통운 실적은 이상이 없지만 차익 실현성 기간 매도로 좀 하락을 겪었고요. 오리온 역시도 차익 실현으로 3위에 올랐었고 동아원의 경우에는 계열사 보증을 하면서 재무구조 악화 우려로 하락을 했고 LG 디스플레이 다들 아시겠지만 특허 소송 이슈로 하락률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의 특징은 단순한 낙폭과대 반등이 아닌 회사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락률 상위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 강세로 큰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시장이 강하게 돌아서면서 LG 그룹주들 다들 약세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그룹주 강세장에 강하고요. LG 그룹주 약세장에 강합니다. 일단 LG 그룹주가 꺾인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번 장세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인들 휴가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권 업계 이야기지만 12월 중순에 들어서면요. 외사에 있는 친구들은 남은 휴가를 몰아서 쓰고 회사가 한가해서 일찍 퇴근도 하기도 하고 연말에 일이 몰리게 되는 국내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의 외국계 헤지펀드나 운용사들이 12월 중순부터 휴가에 들어가면서 최소한의 인력만이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대부분의 12월 초부터 1월까지 초순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외인의 매매가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외인의 매수가 공격적이었던 부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일단 한 달락 마무리 지어놓고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다시금 국내 시장은 국내 기관들이 지배하는 장이 약 한 20일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들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장 관심 종목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일단 실적이 강하게 돌아설 수 있는 종목 GKL을 준비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소폭 예상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332억 원, 영업이익은 3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12.5%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 동사의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특히나 VIP 고객은 중국인 성장에 힘입어서 22.4%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9,905억 원으로 개장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일단 3분기에는 홀드율 하락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4분기에는 드롭액 증가와 홀드율 회복, 또 추진금 환급에 대한 영향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GKL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상적으로 3분기보다 4분기에 방문객과 드롭액이 높았기 때문에 4분기는 3분기 실적을 상회할 것 전망이 되고요. 또 여기에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홀드율이 정상 궤도로 회복을 한다면은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7%,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전년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4분기에 평년 수준의 그 실적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기저 효과 때문에 실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매수가는 29,500원이고요.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28,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GKL에 대해서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순서를 또 마쳐야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대선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두셨고 특히 주식 투자 관점으로서는 그동안 대선 테마주라고 해서 상당한 또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안랩 등등 워낙 많은 종목들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많은 분들께 큰 수익을 주기도 했고 또 더 많은 분들께는 큰 손실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아직도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이제 조금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겠다 싶고 본인이 베팅을 하셨던 그쪽 방향으로 만약에 대선이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로 또 중장기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노려보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결과 어떤 경우로든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부터는 종목 킥 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13-3366-0110 또는 02-313-2610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